네, 여야 대표 의원들을 모시고 정치권의 뜨거운 현안에서 질문합니다. 격조 한판 시간. 오늘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고위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진 작가님. 안녕하세요. 임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바쁘신데 어떻게 서울에 다 계십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 살얼음판은 지나셨나요? 네, 지난 2주 전에는 아직까지 불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상승 국면을 타고 있다. 이런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사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뭐 이 정도가 기본이었는데 그동안에 외부적인 요인 또는 뭐 당 내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모습 때문에 네. 사실은 그 많이 까먹었다가 다시 이제 복원력을 회복해서 원래 그 위치로 돌아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이유가 뭡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의 활약 덕분에. 아니 뭐 저는 사실 뭐 크게 활약한 건 아니지만 사실 그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기대가 기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정치권에 나왔고 예. 그런 상황에서 정권 교체에 필요한 정도의 필요하고 충분한 지지율을 갖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뭐 그동안 당내 분란이라든가 또는 뭐 내부적인 어떤 공격 또 그 네거티브의 좀 효과 이런 것이 합쳐져서 조금 지지율이 그 내려갔었는데 그러나 이제 그런 불안정성이 거치고 불확실성이 거치고 나서 다시 이제 원상 회복한 상태이고 지금부터 좀 관리를 잘해서 지지율을 좀 높여가는 이제 과정이 지금부터 필요하죠. 물론 아직도 상당히 많은 그 뭐 변수가 많이 있을 수는 있는데 네. 그러나 최소한 이 정도가 이제 윤석열 후보자의 기본 지지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 측에서는 진 작가님? 그 7시간 녹취록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네. 녹취록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게 공개됐는데 지지율이 안 떨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네.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그 내용 자체는 뭐 민주당 분들이 저 굉장히 가슴 뛰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그 우리나라에 좀 좌파 진보 진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약간 좀 특이하거든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 전체의 생각과는 조금은 괴리가 있어요. 예. 자기들 논리에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뭐 완전히 그 뒤집을 수 있겠다. 모든 국면을 그렇게 생각을 할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사실은 이 녹음 파일 자체가 그 좀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자료거든요. 그리고 만약 이것이 전부 공개되면 그 이모 씨 그 서울소리 이명수 기자. 예, 그분이 이 녹음 파일을 얻기 위해서 회유하거나 또는 접근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당한 방법으로 상대를 속여서 얻은 자료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그 정당성 부분에 대해서 약간 회의를 가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게 소위 뒷담화거든요. 뒷담화.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뭐 이재명 후보자처럼 극악무도한 욕을 한다든가 네. 또는 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정말 뭐 내용이 담겨 있다면 모를까.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내용인데 그걸 막 부풀려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니까 부자연스러운 거죠. 저는 그래서 민주당 내지 또 특히 민주당의 뭐 전략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일반 국민들 또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 시민들의 의식 구조에는 많이 못 따라가면서 자신들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난 보궐선거 때도 생태탕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매달리는 거 보니까 예. 저게 맞다 친들 뭐 그리 대단한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국민들은 들게 되거든요. 네.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녹취록의 내용은 뭐 그 안에 뭐 대단한 게 들어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은 또 문제가 될 만한 소지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그 안인정 씨 발언 같은 건 그 지극히 사석에서라도 지극히 부적절한 그렇죠. 발언이었고 예. 또 하나 국민들을 좀 불안하게 하는 발언이 무속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무속. 그 예. 김건희 씨의 뭐 신앙생활
네. 조금 독특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혹시 김건희 씨가 남편을 통해 가지고 뭐 국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을 국민들이 하고 있고 저는 그 우려는 굉장히 정당하다고 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캠프의 대응은 어떤 겁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뭐 문제 제기 내지 의혹 제기하는 많은 부분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밝히는 거는 사실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 뭐 이런 의혹이 있다. 뭐 예를 들어 누가 누구하고 뭐 친한 것 같다 또는 활동을 한 것 같다 주도적으로 어디서 활동한 것 같다 하면 그게 맞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같이 찍힌 사진 하나를 가지고 네. 이거 봐라 이렇게 현장에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분이 온 게 뭐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들이 좀 곤란을 겪고 있지만 네. 기본 사실관계가 실제로 그렇게 지금 민주당에서 논란을 벌이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히려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취 파일 내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난 무속인 안 만난다. 나 그리고 그 내가 더 사람들보다 센데. 내가 더 잘하는데 내가 더 도사인데 무슨 그런 사람들한테 만나느냐는 그런 내용이에요. 기본적으로.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 뭐 예를 들어 그래도 내가 저 술집 같은데 나이트클럽 같은데 시간 있어도 그런데 안 가고 책 보거나 클래식 음악 듣거나 영적인 거에 도사들 관심이 있다. 만나가지고 예. 인생에 대해서 논하는 걸 그런 걸 좋아한다. 네. 뭐 굉장히 고상한 삶을 사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도사라는 이름이 나왔다고 해서 마치 뭐 무속에 가깝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뭐 도사가 뭐 알겠습니다. 무릎팍 도사도 있고 뭐 녹취록 얘기 그만하고요. 그렇던데. 알겠습니다. 그 지지 회복 됐습니다. 이제 원팀 논란이 또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후보가 이제 비공개 만찬을 했다가 공천 요구한 내용이 좀 알려져서 좀 논란이 있는데 홍준표 의원은 이렇게 불쾌한 말씀하세요. 권영세 본부장 말대로 윤핵관들이 준동에 차라리 출당이나 시켜주면 마음이 더 편할 텐데 이런 말씀도 하셨고 당이 많이 변했다 이렇게 홍 의원이 말씀하시거든요. 최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뭐 그 내용 자체를 잘 모르고 또 막 그런 이야기가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의원은 오랫동안 정치 현장에서 있었던 분이고 네. 정치인으로서는 뭐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뭐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컨대 뭐 내가 도와줄 테니까 뭐 나에게 공천권을 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그 밀실에서 해온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별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요즘 시리에 맞지도 않죠. 근데 정치인이니까 그렇게 했을 수 있고 그것을 그렇게 부당하게 생각하지 않을 텐데 윤석열 후보는 아직까지 그런 현실 정치를 깊이 해본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을 예. 부정행위 내지 비리 내지 부패행위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커요. 반칙이다. 예, 그러니까 전혀 생각이 다른 거죠. 그리고 또 아. 하나는 윤석열 후보가 지금 내세우는 공정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자기가 정치 현장에서 보면서 나름대로 정치에 대해서 좀 좋지 못한 부분을 분명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저런 것은 좋지 않다. 윤석열 후보가 예. 저런 부분은 내가 완전히 개혁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언뜻 그런 그 이야기가 한 번씩 있었거든요. 과거에도 뭐 이러려면 당 해산하는 게 낫다고 이야기를 해서 좀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그 홍준표 의원과의 만남에서 비롯된 이야기가 그 한 단면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자는 공정의 가치 내지는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또는 자신의 그 목표와 관련이 있는데 이 부분이 만나서 같은 당에서 경쟁을 했지만 일단 대선을 향해서는 같이 가야 되는데 이런 거래를 하려고 하나라고 생각하고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을 것 같아요. 진 작가님 판단에 홍준표 의원님 영향력이 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거는 아니라고 봐요. 홍준표 의원님도 나름대로 역할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항상 이렇게 지금은 약간 한숨을 돌리고 있지만 또 어떤 위기가 닥쳐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전부 다 거친다면 누구든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님도
좀 납득할 수준으로 서로 그 의사소통을 해서 함께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재보궐선거에서 또 이준석 대표의 역할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이 있던데요. 어떻게 좀 정리가 되는지 당무 우선권 이런 것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공천에서 한 발 물러서 있는 그림이 되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아니 지금 이준석 대표는 공천 과정에 깊게 대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어요. 다만 이제 지금은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거든요. 그럼 우리 당의 당헌 당규상으로는 당 대표도 공천에 개입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공천관리위원회가 정권을 한다? 가지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그 의결을 해서 최고위 넘겨서 의결을 요구하는데 만약 최고위에서 그걸 승인하지 않으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3분의 2 다수결로 발표하면 그게 확정되거든요. 다만 과거에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김무성 대표가 도장 들고 옥쇠를 나르샤. 예, 나르샤 사건이 난 거는 바로 그렇게 해서 도저히 안 되니까 도장을 못 찍어주겠다고 하는 정말 역사상의 사건이 난 것뿐이지. 이번에는 그런 일 없습니까? 옥새 파동, 제2의 옥새 파동. 이준석 옥새 들고 예, 나르샤. 예. 그래서 이제 그래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아마 확신이 없으시군요, 의원님. 아니 그거는 뭐 대선 전에 그런 일이 설마 있겠습니까? 설마, 포함해서 설마. 발견. 뭐. 기본적으로 예. 이준석 대표께서 네 군데는 경선을 요구했잖아요. 예, 실제로 예. 경선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국민 참여 경선으로 한다. 예, 100%.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그 내부 규정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아직 확정된 게 아니군요. 공천관리위원회가 그러면. 물론 최고위에서 결정된 걸 존중할 가능성이 많지만 그러나 그 최고위 결정 자체가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냥 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것을 만장일치로 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하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이준석 대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기 때문에 굳이 뭐 지금 저 당무 우선권의 이야기도 나올 것이 없고 더 이상 네. 아마 그렇다고 봅니다. 홍준표 의원이 이제 종로에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대구 중남구에 이진훈 전 구청장 전략 공천 요구했잖아요. 근데 네. 대구 수성 이제 중남구가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하죠. 제가 지역구라기보다 제가 이제 도전을 예비 하고 있는, 후보 등록을 마치셨죠. 지역입니다. 예, 들으셨을 때는 우리 최고위원님 들으시기에는 기분이 안 좋으셨겠네요. 아니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아침에 들었는데 예. 그때 특정인의 이름이 나오길래 아하. 참 안 됐다 그분은.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통상 이런 것으로 문제가 되면 아예 이게 이게 못합니까?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공개되지 않고 그냥 거래가 되었고 끝나서 나중에 알려졌다면 모를까. 이미 알려진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안 된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괜히 한 분이 좋은 분이 오히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 조금 좋지 자기 생각보다는 좋은 결과가 안 나오겠구나 그 생각만 했지. 그게 뭐 섭섭하고 말고 할 것이 없는 것이 예. 지금 이미 상황이 그렇게 전략 공천을 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있었거든요. 아마 후보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아하. 이 상황이.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별로 저는 최고위원님 그럼 경선으로는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충분히 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제가 전략 공천을 받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기자들이 김재원 전략 공천도 아니 바람직. 그러니까 제 속마음으로야 제가 그게 올라가면 속마음은 전략 좋겠지만 공천. 예, 김재원 내 속마음은 전략 공천. 예, 근데 뭐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벌써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냥 경선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뭐 유승민 전 의원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제가 보기에는요 아직 전혀 저 당내에서 뭐 누구 특정인을 거론하거나 하지는 않고 있는데 아마 민주당이 이제 후보 공천을 하지 않는다면 또 민주당이 아마 정의당과의 뭐 연대를 생각하고 저런 일을 벌이지 않는가 싶어요. 정의당에게 뭐 내준다든가 또는 뭐 심지어는 안철수 국민의당하고도 교섭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 당에서 나가는 후보는 이제는 정말 그냥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단 한 표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을 내보내는 것이 맞고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에서 지금 내보내는 후보가 종로에
누구를 내보내느냐 하는 문제는 가장 상징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다른 지역은 예컨대 뭐 많이 그 경쟁이 되니까 오히려 공정하게 공천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지만 네. 종로의 경우는 좀 다르거든요. 아예 전략 공천을 한다고 러닝메이트 느낌으로. 예, 이미 되어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후보자와 함께 선거 전략 면에서 좀 깊이 고민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뭐 예비적으로 이름이 좀 거론되거나 뭐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유승민, 뭐 원희룡 뭐 전 의원 등등등. 등이 왜냐하면 거론된다. 종로가 여기 유권자들의 성향이 그러니까 뭐 신인을 하거나 신인을 뭐 공천하거나 이랬을 때 잘 안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뭔가 좀 경력이 있고 그렇습니다. 뭐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데- 사실 좀 그 후보군이 좀 있지 않나요? 그런데 뭐 제가 특정인을 거명할 만큼 제대로 아는 건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오늘 네. 이제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그 주요 종로뿐만 아니라 주요 세 지역에 공천하지 않겠다 이런 발표를 네. 했지 않습니까? 네.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반가우셨습니까? 그 부분이 사실 민주당이 그 정말 그 문제는 대선 후보가 문제가 있잖아요. 예. 대통령 후보가 뭐 다른 분으로 교체된다든지 안 나온다면 모를까. 지금 이제 세 군데를 공천하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네. 자신들은 대선 전략의 하나로 이야기하겠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정의당과의 연대 또는 뭐 다른 정파와의 연대를 목표로 아하. 예컨대 뭐 손학규 대표 네. 또 정의당 또는 뭐 더 나아가서 국민의당까지 또는 아하. 김동연 저 전 부총리 새물결 새로운 당 물결. 대표 뭐 그런 분과의 연대를 위한 한 수단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 되면 김종민 사실 의원님 나오시면 그때 잠시 후에 여쭤봐야 될 것 김종민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표는 쫙 리스트가 나오는데 아마 이제 민주당에서는 근데 이제 김종민 예. 의원은 그런 거 잘 모를 거예요. 밖에 있을 텐데. 민주당은 예, 알겠습니다. 똑같은 뜻에서 이제 귀책 살고 있는 서초구랑 대구는 국민의힘이 공천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정치 공세를 아마 퍼부을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근데 그러려면 지난번 성추행 문제, 성범죄로 그 자리가 비운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나오지 말았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선거에 참여해놓고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 뭐 정말 자신들이 정말 반성했다면 네. 그때 반성해야 되고 이번에는 오로지 대선에서 한 표라도 더 얻어볼 심사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거의 그런 면에 속지 않는다고 봅니다. 야권 단일화 문제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야권 단일화 문제는 저는 당초에는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요즘은 조금 한 발 물러서 있습니다. 제 안철수 생각 자체도 후보와의 단일화 정말 필요하진 않다. 약간 아니 필요하지 않다는 것보다 네. 감히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런가요? 또 과연 전략적으로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약간은 조금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전략적으로. 네.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원래 궤도에 올려놓고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이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 단일화 이야기를 우리가 꺼내면 페이스를 좀 잃거나 또는 단일화에 몰려들어서 야권 후보 중에 누가 더 뭐 경쟁력이 있을까, 누가 더 뭐 대선에서 승리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논란으로 빠지면 우리가 굉장히 좋지 않은 과정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이 일정 부분을 점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단일화했을 때 다 우리한테 넘어올 건가? 뭐 극단적으로 말해서 반반 넘어가면 단일화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반반 간다면 사실상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예. 민주당 반 우리 반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그런데 필요하고요. 이제 민주당에서 오늘 아마 유출이 된 것 같은데요. 종합일보 보도로 나왔지만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는 서울 포함해서 민주당 이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서가 나와서 단일화가 됐을 경우에는 국민의힘 쪽으로 승리가 돌아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일화 없이도 승리할 저 지점에 올라가서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단일화를 통해서 확실히 승리할 수 있다면 당연히 단일화해야 되겠지만 네. 그 점에 대해서 아직은 지금 첫째는 그런 전략 국면으로 들어갈 단계가 아니라고 보고 두 번째는 과연 그 단일화의 효과가 그렇게 세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회의도 있습니다. 예컨대 호남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못한 한 원인도
안철수 대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뭐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자에 대해서 썩 다가가기 어려운 분들 또는 뭐 그뿐만 아니라 호남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 여타 지역에서도 안철수 후보에게 오히려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네. 그런 여지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점에 대해서 단일화만 살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국면으로 빠져들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은 그렇게 놓고 보면 이준석 대표가랑 연철수 대표 간에 뭐 하여튼 굉장히 지금 신경전이 치열하고 이제 패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최대한 누르고 목표치까지 도달한다라는 목표에 맞게 행동하는 거로 볼 수도 있겠네요. 이준석 대표님은 출발점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목표는 같더라도 굉장히 그 깊이 있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조만간 이준석 대표가 오기 때문에 직접 질문하겠습니다. 그 유승민 전 의원, 그 윤석열 후보 측에서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김건희 씨가 이제 녹취록에서 홍준표 의원도 유승민 의원도 이제 굿판했었다. 요 발언 때문에 굉장히 조용히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최근에 굉장히 불쾌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뭐랄까요? 이 유승민 의원의 원팀으로서의 강력한 결합 좀 어려워지게 된 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아니 근데 정치판에서 네네. 뭐 없으면 나람님도 욕하고 뭐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밖으로 드러나서 문제가 된 건데 네네. 실제로 뭐 그런 이야기를 뭐 계속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예. 뭐 도와주실 수 있는 국면이 되면 도와주실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우리 당에서 유승민 전 의원께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는 것, 그 노력은 계속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뭐 큰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가요? 어차피 뭐 방향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도울 수 있는 마음이 돕지 않는 것으로 돌아간다든가 네. 또는 그 반대라든가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유승민 전 의원이 종로에 전략공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까? 그러면? 저는 그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정말요. 예. 정치인의 말은 믿을 수가 있어야지. 정말입니까? 오직 대구에만 의원님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게 아니고요. 공천 자체에 대해서 예. 제가 이제 그 공천을 논하는 자리가 최근에 몇 번 있어서 최고위에도 안 나갔거든요. 그래서요. 이해 충돌 뭐 그런 그런 데 대한 약간의 조심스럽게 의원님도.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종로에서 거론되고 있는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앞으로 이제 어떤 메시지를 낼지 예상이 안 돼서 과거 탄핵에 찬성했던 유승민 전 의원에게 선뜻 또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고요. 예. 그런가요? 예. 아하. 안다 하더라도 이야기하지 못해요. 알겠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그렇군요. 잠시 후에 이제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오실 텐데 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쇄신하겠다 큰절을 했어요. 또 눈물까지 흘리셨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리고는 뭐 다른 이야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게 예를 들어 우리가 음. 큰절하고 반성하고 겸허한 자세가 되려면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뭐 또 가서 뭐 아주 증오심에 불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하고 대장동 사건은 끌어들여서 또 막 아주 그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 눈에는 뭐 그렇게 안 보이죠. 그리고 자기가 당선되지 못하면 감옥 갈 것 같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는데 네네. 그것도 제가 봐서 뭐 그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은 아니다라고 또 어제 저녁 근데 잘 YTN 들어보면 인터뷰에서. 내가 갈 것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본인은 또 그게 그러니까 아니라 이게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왜냐하면 말을 바꾸니까. 지금 그 대장동 사건으로 교도소에 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재판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건을 잘 보면 그 1,600억 가량의 배임죄. 근데 그것은 앞으로도 더 나올 수가 있죠. 근데 그 배임죄의 주범이 유동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도 없어요. 나머지는 그저 그 수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럼 믿을 수가 있나요? 그 국민들이 주범이 따로 있다고 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겁나지 않겠어요, 본인이? 저는 이거는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봐요. 아, 내가 대통령이 못 되면 수사가 되어서 진짜 감옥 가겠구나라는 알겠습니다. 전과가 많은 분의 경험적인 걱정이죠. 공포감.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2주 후에 또 명절 쉬시고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